2023 시즌 이정효 감독의 광주FC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2024 시즌은 조금 달랐는데요. 프런트의 재정 운영 실책, 잔디 관리 문제 등 경기 외적인 논란이 이어지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FC는 리그 9위로 조기 잔류를 확정하며 시즌을 마쳤고, 첫 출전한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국제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2024 시즌 이정효 감독의 전술 모델은 얼마나 잘 수행되었을까요? 이정효 감독은 현대 축구의 핵심 요소인 공수전환, 포메이션 변화, 정확한 포지셔닝을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지도자로 평가받습니다. 이정효 감독 전술의 기본은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각 선수는 정해진 구역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고 서로 간의 간격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며 각 구역에 맞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비 상황에서는 4-4-2 두 줄 수비를 기반으로 지역 방어를 펼칩니다. 상대가 특정 구역에 진입하면 즉각적인 맨투맨 압박을 가하는 하이브리드 수비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합니다. 공격 상황에서는 2-3-4-1 또는 주로 우측 풀백을 내린 변형 3백 형태의 3-3-3-1로 전환합니다. 상황에 따라 중앙 미드필더를 이용해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5명까지 늘려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보다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풀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과도한 오버래핑을 자제하고 윙어와 이선 자원의 공격 지원 및 빈 공간 커버에 집중합니다. 광주는 1라운드 서울전에서 경기 내용과 결과 모두 챙기며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라운드부터 9라운드까지 이어진 6연패를 겪으며 매우 힘든 시즌 초반을 보냈는데요. 이 중 연승을 했던 2경기와 연패기간 원정에서 패배했던 2경기의 전술을 리뷰해보겠습니다. 먼저 홈에서 열린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광주는 이정효 감독의 플랜 A를 앞세워 연달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경기 모두 수비에서는 4-4-2 형태의 지역 방어와 맨투맨 수비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를 유지했고, 공격 시에는 2-3-4-1 또는 3-3-3-1 포메이션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때 풀백들은 과도한 오버래핑을 피하고 안정적인 패스 플레이를 지원하며 공격에서 수비로의 전환 속도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경기의 전술 운영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전에서는 플랜 A가 완벽하게 작동해 경기를 주도했지만 강원전에서는 전방 압박의 속도와 타이밍이 미흡해 측면에서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었습니다. 강원은 좌우로 넓은 대형을 활용해 측면 자원을 극대화했고, 이에 따라 이정효 감독은 후반에 4-1-4-1 포메이션으로 전환해 후방 안정과 윙어 교체로 공격 전개를 유리하게 이끌며 경기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3라운드 포항전에서는 3-2-4-1 대형, 특히 왼쪽 풀백의 공격에 가담하는 형태로 높은 위치에서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뒷공간이 노출되었고, 포항은 빠른 측면 공격수를 통해 그 빈틈을 효과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결국 잦은 수비 전환으로 체력 부담이 늘어나면서 선수들 간 간격이 벌어져 존 커버에 문제가 생겼고, 중앙과 측면에서 공간을 허용하며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7라운드 전북전에서는 연패를 끊기 위해 전술적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3-4-3과 2-5-3 포메이션을 활용해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했으며, 전북이 높은 라인에서 하이프레싱을 펼칠 때 그 뒷공간을 노리는 다이렉트 전개를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빅토를 선발에 기용하고 스트라이커가 피지컬로 볼을 지킬 때 측면 공격수들이 뒷공간을 공략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광주의 선수들이 속도와 순발력에 강점이 있어 빌드업이 짧은 패스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롱패스 빈도가 낮았고, 빅토의 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다이렉트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북은 수비 간격을 좁혀 광주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집중 맨마킹하며 빌드업을 차단했고, 그 결과 광주는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전북은 1대1 상황에서 기량 우위를 활용해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시즌 중반 광주는 지난 시즌과 달리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울산을 상대로 2연전 전승을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정효 감독은 홍명보 감독과의 맞대결에서 통산 5승 2패를 기록하며 강한 면모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전북과 포항에게는 홈과 원정 모두 패배하며 큰 약점을 드러냈는데요. 울산 상대로는 빛났지만 전북 포항에게는 유독 약했던 이유를 리뷰해보겠습니다. 먼저 16라운드 서울전입니다. 서울은 전환 싸움을 즐기는 팀이기에 양팀 모두 좁은 간격을 유지하며 빠른 전환에 집중했습니다. 광주는 빠른 템포의 패스 플레이, 좁은 공간의 탈압박에서 우위를 보였고, 후방 빌드업 시 센터백은 공을 소유하며 상대 전방 압박을 기다리고, 풀백들은 사이드라인까지 넓게 위치해 서울의 압박 범위를 늘려 체력 부담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오면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공략했습니다. 다음은 울산전입니다. 22라운드는 대형 사건으로 인해 울산 선수단 전체가 흔들렸기에 8라운드를 중점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는 4-1-4-1 대형을 기본으로 풀백들이 안으로 들어와
2-3 빌드업 대형에서 빠르게 좌우전환 패스를 시도하며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반면 울산은 4-4-2 대형으로 소극적인 수비 방식을 선택, 라인을 깊숙이 내리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로 인해 미드블록에서도 압박 강도가 약해져 광주가 경기를 주도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울산은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선수들과 3선 및 최후방 선수들 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고 전방 압박 시퀀스 또한 미흡해 광주가 압박을 손쉽게 해소하며 공격 전개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는 두 감독의 전술 능력 차이가 두드러졌는데요. 이정효 감독의 광주는 울산의 전방 압박 상황에서도 각 선수들이 일정한 포지셔닝을 유지하며 빈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반면 홍명보 감독의 울산은 센터백이 좌우로 넓게 분포되고 풀백이 사이드라인 끝에 넓게 배치되는 U자형 빌드업 패턴을 보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 전방 압박에 대한 탈압박 시퀀스가 미흡했습니다. 다음은 13-15라운드 홈경기 전북과 포항에게 또 패배를 했습니다. 13라운드에서 전북은 전방 압박과 1대1 맨투맨 싸움을 통해 광주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안정적인 패스로 광주를 끌어들여 직선 롱패스를 이용한 효율적인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반면 포항과의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 후 복귀 지연, 제한된 공격 루트, 그리고 체력 소모로 인한 조직 붕괴가 패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팀 모두 직선 패스와 강한 압박으로 잦은 공수전환 상황을 유도한 뒤 광주의 포지셔닝을 무력화시켜 2연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시즌 후반 광주는 서울을 상대로 33라운드에서도 승리하며 우위를 이어갔고 전북과 포항에게는 연패를 끊고 서륙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을 상대로는 23라운드와 35라운드에서도 패배하며 총 4경기 동안 1무 3패에 그쳐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는데요. 이런 상반된 결과 속에서 이정효 감독은 후반기 전술을 어떻게 조정했을까요? 먼저 전북과 포항을 상대로 연패를 끊어낸 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은 이전 경기와 달리 전방 압박 횟수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광주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맞대결에서 드러난 후방 빌드업 붕괴와 역습 차단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더 유연한 수비 대형 전환과 중앙 지역에서의 수적 우위를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전개하며 상대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포항전에서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해 볼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무리한 전방 압박을 자제하고 미드블록에서 상대를 밀어내는 수비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포항의 빠른 전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광주의 가장 큰 약점은 공중볼 경합과 선수 개개인의 창의적인 플레이 부족입니다. 인천은 이 두 가지를 철저히 공략했습니다. 광주가 공격할 때 5-4-1 대형을 기반으로 깊숙이 내려앉아 로우 블록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의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 시도를 완전히 차단했죠. 광주가 볼을 점유하며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 인천은 무고사의 피지컬과 빠른 윙어들의 침투를 활용한 역습으로 광주의 뒷공간을 공략했습니다. 이처럼 깊이 내려앉은 팀을 상대할 때는 개개인의 창의성과 1대1 돌파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광주는 이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지 못했고 결국 인천의 조직적인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 패턴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하며 4차례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2024 시즌 이정효 감독의 광주FC는 전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여러 차례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2025 시즌이 시작된 지금 광주는 핵심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며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허율, 이익윤, 정호연, 두현석까지 이정효 감독은 주축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며 지난 시즌의 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과연 광주FC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정효 감독은 다시 한번 K리그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축구는 즐기는 것, 토이풋볼이었습니다.